자, 여러분 안녕. 열린 아카데미 김민정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봅시다. 자,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니? 얘들아, 우리 코로나 방학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코로나 긴급 방학이에요. 코로나 긴급 방학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고를 좀 해보자. 자, 어제는 어떻게 살았어? 겁내 잔 거 아니야? 잠만 자고?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자, 쌤이랑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보자. 자,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점심 먹죠? 그러면 오후에 점심 먹고 2시부터 6시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겠죠? 그쵸? 그리고 저녁에 8시에서 12시까지는 또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 총 11시간 공부가 가능한데, 뭐 이 사이에 뭐 공부할 수도 있고, 학원 갈 수도 있고, 과외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아무튼, 자,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쌤 생각에는 3등급 예상합니다. 자, 이건 그냥 이 시간 뭐 공부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뭐, 잘한, 머리 좋은 친구들 2등급 정도 나오겠지. 자, 왜 그러냐? 문제는 이게 아니야. 그냥 앉아있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 12시에 해도 좋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해도 좋은데, 좀 피드백을 하시고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학교에서 막 많이 쏟아지고 있죠. 수행평가나 계획들이. 그런 것들을 해놔야 되니까,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드백과 함께 뭐가 필요해?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여기까지 해야 이 공부를 채우고 1등급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공부 이 정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는데 얘들아 1등급은 몇 프로야? 4%잖아요. 이건 진짜 냉정한 수치거든? 어쩔 수 없어요. 4%라고. 그럼 이 안에 들려면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항상 피드백 이런 거 이제 자아 성찰을 한다고 하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이라고도 하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발 내 개인톡 있잖아. 나에게 김민정 쌤한테 하루 공부 인증하세요. 알겠지? 공부 인증을 3일 하는 친구들은 쌤이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니들이 안 와가지고 쌤이 간식값이 많이 굳고 있어요. 쌤이 원래 간식 많이 주는데 그치? 자, 그래서 공부 인증을 하시면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1등급 나오는 거야. 한번 해봐 제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 물론 코로나는 재앙이에요. 아주 뭐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끝나. 쌤이 신종플루 때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 우리 이상원 원장님하고. 그때가 신종플루 때였어요. 그때 전국에 70만 명이 걸리고 2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사실 백신 만들어지고 나서 괜찮아졌잖아요. 그쵸? 코로나도 분명히 우리 인류가 또 백신을 만들겠죠. 지가 망하는 게 아니야. 니네 지금 막 3일 정도 미친 듯이, 뭐 3일이 아니지, 한 일주일 정도 미친 듯이 놀고 있잖아요. 막, 아우, 막 장난 아니지? 안 돼.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자면 돼. 딱. 알겠지? 오늘 밤에 이제 쌤 강의를 듣고 나서 계획을 딱 세우고 자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일단 조선 전기 후기 문학부터 볼 건데 조선 전기 후기 문학은 처음에 이제 두시 연애부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볼 이 춘망 강총 귀환이 두시 연애야. 알겠지? 자, 두시 연애가 뭐냐면 두보의 시를 15세기부터 해가지고 번역한 거야. 우리말로. 알겠지? 우리말로 번역한 시를 우리가 두시 연애라고 합니다. 그럼 두보는 누구냐? 두보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누구랑 친했냐?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 이백이라고도 아주 줄여서 이태백이랑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나라 시절을 생각해 주면 되고, 당나라 때 안국산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두보가 안국산의 난 때 구금됐어요. 구금이 뭐냐면 잡혀갔다고. 잡혀가서 이제 이 춘망을 쓴 거야. 알겠지? 자, 잡혀가서 춘망을 쓴 거니까 내용이 어떻겠어? 당연히
내용이 좀 뭔가 그렇겠죠. 그치? 그래서 춘망을 쓰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요. 가족들을 만나서 강촌이라는 시를 쓴 거고, 강촌이라는 시를 쓰고 나서 다시 피란 길에 올라서 이제 귀환이라는 작품을 쓴 건데, 우리가 이 세 작품을 좀 이어서 빠르게 훑어 내려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쌤이 노트북으로 찍는 거라 약간 글씨가 그럴 수 있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얘들아 잘 모르겠으면 댓글 남기거나 우리 단체톡이나 개인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춘망. 얘들아, 여기 망자가 두 글자가 나와요. 이 망자는 내가 동그라미를 할 거고, 이 망자는 세모를 할 거예요. 자, 긍정에는 동그라미, 부정에는 세모. 잊지 말자, 알겠지? 자, 보시면 춘망. 춘, 당연히 봄이겠죠? 그래서 봄에 뭔가 바라는 거야. 이게 바랄 망자거든. 바라는 거. wish. 알았지? 자, 그럼 뭘 바라느냐 봐야겠죠?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봅시다. 나라가 파망하니. 자, 나라가 파망하니?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그런데 뭐만 있대? 산, 외산과 가람, 강이에요. 산과 강만 있대요. 그럼 얘들아, 이 나라는 뭐겠니? 인간사잖아요. 자, 인간사는 지금 어때? 부정인데 매와 가람은 우리가 한마디로 자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은 어때? 긍정이지. 항상 고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인간사는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요. 옛날 사람들도 특히나 많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래. 자, 자연은 어떻게 나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자연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잣안 봄에, 잣은 성 안이에요. 이 망한 성이겠지, 그치? 망한 성 안에 봄에 봄이 왔는데, 자, 이 봄에야 이거는 봄에 풀과 나무뿐 깊었도다. 이 풀과 나무도 여기서 얘기한 이 매와 가람하고 같은 소재가 되는 거지, 그쵸? 자, 아무튼 보세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자, 성은 지금 뭐가 됐어? 폐허가 됐는데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있다고? 풀과 나무만 있다고. 그래서 이 봄은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쓰인 표현법을 우리가 두 개를 찾을 수 있어. 일단 첫 번째는 인간사와 자연을 뭐 했다? 대조했다. 그 다음에 매와 가람뿐, 풀과 나무뿐, 뭐야? 문장 형식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꾸는 문장 형식이 짝을 이룰 텐데, 얘들아, 대꾸법이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꾸를 풀어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자, 알겠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면 대꾸를 좀 떠올려주자. 비슷하게. 자,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나라가 아까도 얘기 좀 안국산의 난 때문에 지금 당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막 혼란스러울 때예요. 자, 그래서 전란으로 인한 폐허가 된 성의 모습이에요. 그럼 당연히 폐허가 된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감정하고 연결되냐면 여기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무상감하고 연결돼요. 알겠죠? 자, 시절을 감탄하니 어떤 시절을 감탄하겠어? 이 나라가 파망한 시절을 감탄. 여기선 당연히 이 감탄이 이제 뭐겠어? 한탄이라고 볼 수 있겠지? 한탄하니 고지 눈물날 뿌리겠고. 자, 여기서 쌤이랑 좀 기억해둬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곧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적기 돼 있다는 거고 기억하면 돼. 우리가 고전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걸 우리가 현대국어로 약간 좀 다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알겠지? 자, 아무튼 얘는 꽃이야, 꽃. 자, 꽃이 눈물날 뿌리겠고. 이상하지 않니? 아까 자연은 다 좀 좋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꽃이 눈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꽃이 핀 걸 보면서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알겠지? 화자가. 이런 걸 우리가 행위 주체라고 하는데 이 행위 주체 문제가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꽃이 눈물을 흘리는 거냐 아니면 화자가 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냐. 우리가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아무튼 화자가 꽃을 보면서 이제 눈물 뿌리는 거예요. 왜? 시절이 한탄스러우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여의였음을 슬퍼하니. 자, 여의다는 건 뭐야? 이별하는 거지. 뭘 이별해? 뭐와 이별해? 아까 잡혀갔었다고 했잖아요. 가족들과 이별했어.
그래서 가족들과 이별함을 슬퍼하니 새 마음을 놀래도다. 자, 여기 얘는 마음이거든요. 자, 새 마음을 놀래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새는 자연물이니까 긍정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깜짝 놀란 건 누구야? 화자야. 이것도 행위 주체는 화자야. 알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화자가 마음을 놀랬구나. 화자가 새소리에도 지금 마음이 막 올라온 거야. 왜? 뭔가 너무 혼자서 외롭고 막 한탄스럽고 이런 거죠. 자, 나라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게 한자성어로 뭐게요? 기억나니? 풍수지탄? 맥수지탄? 헷갈리면 안 돼. 맥수지탄이에요. 애들이 탄자만 기억하고 풍수지탄이라고 하면 안 돼. 죽여버려. 자, 풍수지탄은 얘들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거를 한탄하는 게 풍수지탄이고, 맥수지탄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막 폐허가 된 걸 슬퍼하는 게 맥수지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전란으로 인한 폐허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이 전란으로 인한 상심, 자기가 지금 뭔가 그쵸?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쵸? 이걸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봐. 자, 지금 나라가 망한 이 풍경을 보면서 얘가 뭐해? 슬픔을 느끼죠. 그치? 그래서 이게 선경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때 뭐 하는 거야? 후정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감정이 드러났잖아. 그치? 그래서 선경 후정의 방법도 쓰였구나.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다시 해석을 좀 해보면, 얘가 이제 뭔가 막 슬퍼요. 너무 슬퍼가지고, 봉화가 석 달날 이어시니, 자,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봉화가 뭐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를 막 알려주는 신호예요. 산 꼭대기에 불을 피우는 거지. 그래서 이 산봉우리의 봉화는 전쟁을 알리는 거거든. 그럼 봉화가 석 달을 이어졌다는 건 계속해서 이제 석 달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지. 얘는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 달은 사실 진짜 3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많은 시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 그래서 집의 음서는 집et은 집의이겠죠. 그래서 집의 소식은 만금이 싸도다. 자, 뭐야? 집에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집의 소식이 안 오니까 만금이 만금보다 더 값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금보다니까 얘를 우리가 보다라는 비교격 조사로 해석해주는구나 정도 좀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치? 자, 값지도다. 여기서 싸도다는 고전에서는 값지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현대국어랑 좀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자. 의미의 이동. 그래서 고전에서의 의미와 현대에서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해석이 중요하다. 고전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뭐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글씨가 갑자기 너무 잘 써질 때가 있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샌 머리를 긁으니 얘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집에 못 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 샌 머리,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쌤도 지금 니들을 못 봐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 머리를 긁으니 또 겨르니 막 긁었더니 머리가 막 짧아지는 거지. 막 숱이 다 없어져. 그래서 어떻게 돼?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 하도다. 자, 이 비녀는 당연히 뭐겠니? 머리를 묶지 못할 만큼 진짜 많이 빠졌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뭐야? 늙어가는 육신에 대한 한탄이죠. 아,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 거야 대체? 근데 4년 동안 안 끝나요. 그래서 4년 뒤에 쓴 게 이 밑에 있는 강촌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강촌은 뭐냐? 제목 자체가 어때, 얘들아? 제목이 강촌이니까 그냥 시골 마을이지. 강가 마을, 시골 마을. 자, 얘가 이제 구금대에 있다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풀려나요. 그래서 강촌이라고 하는 시골에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 아주 평화를 느끼거든. 근데 그게 이제 길지 않아요. 왜냐면 양국산이 아니라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길지 않은데 어쨌든 그 평화로운 시절에 쓴 몇 안 된 아주 이제 평화로운 시야. 자, 강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골 마을. 자, 말간 가람 한 곱이. 자, 말간 가람 뭐예요?
맑은 강이겠지, 그치? 긍정이죠. 한 고비가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 이 마살은 원래는 반치음이라고 하는 이 세모가 있거든요. 얘 이름 반치음인데 마살이 이제 반치음이 없어지고 뒤에 있는 아래아가 을로 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된 거지. 그래서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 자, 어떤 풍경이야?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 이제 마을이 있는 거죠.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유심하도다. 자, 계절적 배경이 또 나오네. 그치? 자, 계절적 배경이 나오죠. 긴 여름 강촌은 어디야? 공간적 배경이지. 그래서 시간적 배경하고 공간적 배경이 같이 나오는구나. 일마다 유심하도다. 자, 어떤 일? 그냥 이 자연 속에서 얘가 이제 겪은 일들이 다 유심하다. 여기서 유심하다는 그윽하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윽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깊고 고요하다, 평화롭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이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강촌의 한적한 모습을 먼저 묘사하고 있어요. 아까 쌤이 그림 그려줬지? 그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게 집 위에 제비야. 얘들아, 제비는 원래 봄에 왔다가 따뜻할 때 있고 이제 추울 때 가는 거니까 지금 여름에도 와 있겠죠? 그래서 제비가 날아다니고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이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그래서 막 새들이 행복하게 날아다니고 있는 유유자적한 제비와 갈매기를 또 묘사하고 있지. 자, 이건 다 뭐야? 자연이죠? 자, 자연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 자연을 묘사하는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고향 마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니? 그쵸? 왜냐면 이 물이 흘러가고 집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그윽하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원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경이 뭐야? 멀리를 보는 거죠. 그치? 멀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봅시다. 늙은 겨집은, 이 늙은 겨집은 누구겠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종이를 그려서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서 고기 낚시를 만들어요. 자, 이것도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그치?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걸 대꾸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늙은 계집은 종이를 그려 장기판이면 좀 이상하지 않니? 근데 이 장기판하고 이 고기 낚시를 만드는데 풍경은 되게 평화로운데 웬 장기판하고 낚시? 이 장기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 낚시도 사실은 뭐야? 어떤 이렇게 좀 약간 무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전쟁 중에 어떤 그런 걸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풍경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속뜻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간혹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니? 한적한 전경을 또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이거는 이제 시선이 어디로 왔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집 안에 지금 이제 부인하고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원경에서 어디로? 근경으로 이제 시선이 이동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자, 한 병은 여기서 고전에서 하다는 얘들아 반드시 많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알겠지? 자, 많은 병에 원래 200이 좀 약간 몸이 병약했대요.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자, 약밖에 없대.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약이야? 이건 진짜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한 자기가 원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얘들아 다른 작품에서는 무심하다라고도 표현해. 고전에서 무심은 자, 뭔가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이런 무관심이 아니라 욕심이 없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알겠죠? 욕심이 없다. 자, 그래서 저구맛 몸이, 여기서 저구맛은 그냥 뭐 하찮은 몸, 뭐 이런 건데, 이건 그냥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겸손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이 저구맛 몸이 누구의 몸이겠어요? 누구의 몸이겠어? 당연히 화자겠지. 곧 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물음표. 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고전에는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꼭 살려줘야 돼요. 자, 다시 무엇을 구할까? 구하지 않을 거야. 이 밖에 다른 건 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밖에 다른 건 구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해석되니까 이거는 어떤 물음이야?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리적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고전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이 서리적 표현이야. 좀 알아두자. 알겠지? 해석은 다 되니까. 그쵸?
자, 그럼 지금 얘 뭐 하는 거니? 아, 나 별로 원하는 거 없어. 그냥 양만 있으면 되고 여기 이런 평화로운 풍경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안분지족이라고 해요. 내 분수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거지. 비슷한 것 빈이 무원. 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빈낙도 무슨 뜻이겠어? 가난하지만 뭐야? 도를 즐기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정도 한자성어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춘망하고는 조금 약간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면서 여기다 꼭 써줘. 자, 시선을 이동시키면서 시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에서 뭘로 시선이 이동되는 거야? 인간사로 시선이 이동되죠. 그런데 보통은 얘들아 자연하고 인간이 어떻다고? 대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지금 본인의 어떤 이런 한가로운 마음, 안분지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구조나 개념을 외우되 그걸 절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작품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알겠지?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능동적 사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능력. 오케이? 이해되죠? 자, 밑에 귀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족들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피란을 또 가야 돼요. 왜? 안국사난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제 강촌에 두고 여기가 좀 평화로운 곳이니까 강촌에 두고 남자들은 좀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자기가 또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 시를 또 쓴 거지. 불쌍하죠? 얘들아 근데 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이 당나라 때 이백이 좀 힘든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이 이백하고 두보의 시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다음까지도 읽히고 있잖아요. 아무튼 얘들아 코로나도 니들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집에서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일단 봅시다. 귀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야. 어디에 돌아가? 고향에 돌아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안자가 기러기 안자예요. 기러기. 그래서 우리가 귀한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기러기가 고향에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보통 기러기는 철새라고 많이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기러기는 철새로 니들이 잘 기억해 두면 되는데 기러기가 문제에서 보통 문학에서는 이제 가을에 오는 새라서 애상적 정사랑 많이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부정적 정사랑 연결 많이 되지. 그런데 이 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잘 해석해보자. 자, 아까도 얘기했지? 정형화돼서 외우지 말라고. 자, 봄에 와 있는, 여기선 봄에 와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봄에 와 있는 말리엣 나그네는 말리 밖의 나그네는 사실 나그네라고 했지만 여기에 뭐 말리 밖에 누가 있을 리가 없죠? 화자예요. 그래서 화자를 이제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말리는 진짜 뭐 말리 떨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이 고향과 떨어져 있는 자기의 심리적 거리감인 거지. 그치? 거리감을 그만큼 큰 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수치로 만이라든지 천이라든지 막 이렇게 구체적 수치로 거리감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선시대 시에 되게 많이 있는 일이거든. 꼭 알아도 그냥 거리감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 자, 난이 그치거든. 자, 전쟁이 끝나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려뇨? 자, 물음표 없으면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 자, 난이 그치거든. 어느 해에 돌아갈까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느 해에 돌아갈 수 있을까? 진짜로 궁금한 거지.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탄적 물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영탄적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어느 해에 돌아가려뇨? 자, 돌아가기가 어때? 어렵겠죠? 그럼 지금 이 기승 부분, 그래서 지금 기승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부분 고향과의 거리감을 노래한 거지. 그치? 말리 밖에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지. 그치? 자신의 처지.
자, 그래서 강성의 기러기. 자, 강성의 기러기가 높이 정이 북으로 날아가매. 자, 이건 기러기의 상황이에요. 자, 강성에 있는 기러기가, 이 기러기야, 새, 얘들아, 새. 자, 기러기가 높이 정이 떠서 북으로 날아간다고. 이 북으로 날아가는데 기러기는 이제 원래 추운 데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기러기의 고향이거든. 기러기는 고향으로 가네. 그치?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한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누구는 못 가, 여기에? 화자는 못 가잖아. 그치? 이 나그네는 못 가잖아. 못 가니까 어때? 너무 슬퍼서 애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우리 왜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죠? 너무 슬프면. 그래서 애를 끊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부분 기러기에 대한 뭐겠어? 이건 부러움이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돼요. 기러기 부러워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쓰인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법은 뭐겠어? 대조겠죠? 기러기는 가는데 나그네는 못 가? 못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조로 묶어주면 돼. 이해되니? 어렵지 않은 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 1등급 노트만 보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시가 뭐였어? 춘망이었지? 춘망은 성경 후정의 방식이 그려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대비시키면서 경치를 노래한 다음에 후정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머리가 다 빠지고 뭐 이런 신세를 한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시는 뭐였지? 강촌이었지, 얘들아. 강촌에서는 뭘 노래했지? 뭘 노래했어요?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 후정의 방법이 쓰였다는 거, 이것도. 자, 어떻게? 자연사를 원경으로, 인간사를 근경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은 상황이 대조적인 게 아니라 연결되면서 더 만족감이 드러나지. 그치? 그래서 얘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를 봅시다. 다시 헤어졌죠? 가족들하고. 그치? 가족들랑 헤어져가지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서 안타까운 새 향수를 느끼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 기러기가 나타난다고. 기러기가 나타나서 자기는 못 가는데 기러기는 가는 거야. 그래서 자유롭게 고향으로 가죠? 부러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화자의 마음을 더욱 어떻게? 아프게 한다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왜? 이렇게 하면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자의 감정이 심화된다고. 화자의 감정이 심화됩니다. 그럼 얘들아, 화자의 감정이 심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자연물들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러기가 등장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당연히 문제들에는 이 객관적 상관물을 찾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얘들아, 마지막으로 객관적 상관물을 필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객관적 상관물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란 줄여서 객상이라고만 쓸게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모든 자연물들이에요. 되게 큰 개념이야. 심화시키는 자연물들. 되게 큰 개념이야. 그냥 뭔가 화자를 막 슬프게 하거나 화자를 막 기쁘게 하면 그건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러니까 시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겠죠. 그런데 보통 아까처럼 이렇게 감정이입이나 뭐 감정이 이렇게 대조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 첫 번째 감정이 매개될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회상의 매개체처럼 화자가 어떤 자연물을 보고 감정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 니들 첫사랑 해봤지? 쌤은 옛날에 첫사랑을 했을 때 쌤 첫사랑의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어떤 친구였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쌤이 맨날 등교할 때마다 초코우유를 사줬거든? 근데 그 초코우유를 한 3달 받으니까 좀 지겹더라고. 근데 아무튼 초코우유를 이제 많이 먹었더니 나중에는 초코우유를 보면 걔가 생각나는 거야.
좋은 효과지. 니들도 누군가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으면 이런 매개물을 주면 돼. 그게 선물이지. 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감정의 매개체들이 어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은 뭐야? 화자와 자연물의 감정이 같죠. 그래서 보통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뭐 예를 들면 새가 운다 이러면 새는 사실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거든? 그런데 왜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화자가 슬프니까. 근데 화자가 슬프다는 거 그냥 나 슬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시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처럼 감정이 대조되는 경우예요. 자, 화자와 자연물이 상황이 대조되거나 감정이 대조되는 거지. 자, 이렇게 대조되면 당연히 어때요? 내 감정은 더 심화되게 돼 있어. 화자의 감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기러기는 고향에 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긍정이지? 그런데 화자는 고향에 가 못 가. 고향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대조가 일어나니까 화자는 더 어때? 괴로워지는 거지. 슬퍼지는 거지. 그래서 감정의 대조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알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정도 객관적 상관물을 3개로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시들 중에 일단 춘망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강촌, 그 다음에 귀한 이 세 시의 문제를 뒤쪽으로 넘겨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풀어보시고 제가 단톡방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무어별과 곡자입니다. 자, 이어서 강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